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페스코리아 정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파생, 정규과정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저하고 1과목, 2과목, 4과목까지 이제 많은 과목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규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현업에 이제 종사하시니까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합격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회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시죠? 자, 이 교재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저는 이제 PPT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똑같으니까, 지장 없으실 거예요. 이제 1과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파트가 선물 옵션 개요가 이렇게 나오죠? 네,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 이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과목이 여러분 이제 장래 파생 상품 다루는 거예요. 2과목이 장애 파생이고, 그러니까 장래 파생 그러면 대표적인 게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래 옵션 공부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기초 자산에 따라서, 주식 관련 선물이다,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상품 선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실제 시험은 선물에서 13개, 그 다음에 옵션에서 12개, 그래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실제 시험은 선물 다 합해서 13개, 상품 선물까지 다 포함해서 옵션이 12개 나는데, 교재 자체는 기초자산별로 나눠놨어요. 처음에 선물 옵션 개요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 관련 선물 옵션, 금리 선물 옵션. 공부하시는데 지장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선물 옵션 개요 파트에서 25개 중에 그래도 많이 나요. 3, 4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여기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장래 파생 상품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거고요. 개념을, 이렇게 파생 상품은 무조건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념 잡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개념을 잘 잡으시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 비중도 좀 높은 편이고, 네. 자, 이제 1장이 이제 장래 파생 상품 개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크게 이제 4가지 파생 상품이 뭐냐? 그것도 이제 유형, 경제적 기능, 이 파트가 중요한데요. 시험에 잘 난다는 거죠. 장래 파생 상품의 메커니즘, 또 이제 유형, 이렇게.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 자, 시작을 해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보면, 개념과 유형이 나오는데, 이제 파생상품 다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이제 데리버티브죠. 그래서 파생돼 나왔다는 뜻이죠. 원상품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왔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이제 원상품인데, 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제 결정되는 계약. 파생상품은 다 이제 미래를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식처럼 한 주, 2주 이렇게 수량을 따지지 않고 한 계약, 10계약. 그러니까 미래를 사고 파는 계약이다. 지금 약정을 맺고 미래에 이제 주고받는 거다. 그럼 파생 상품이 왜 나왔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리스크 관리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장 리스크. 이건 이제 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얘기하겠죠? 이것뿐 아니고 이제 신용 위험을 또 사고 파는 파생 상품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 관리할 때 이제 활용하는 게 파생 상품이고요. 그게 파생 상품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 선도, 선물, 옵션, 수합. 포워드, 퓨처스, 이건 그 자체가 영어고. 우리 이거 이제 다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이 선도 거래는 여러분 이게 장외 파생이에요. 이건 이제 장외에서 1대1로 거래하는 거고, 이 선물은 장내로 옮겨온 거란 말이에요. 장외 거래가 이게 이제 상대방 계약 불이행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거래소 안,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선물이고요. 옵션은 장내외 다 있습니다. 장내, 장외 옵션 다 있고요. 그래서 옵션을 제일 많이 활용하죠. 어떤 상품을 만들 때도 옵션이 결합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합은 교환하는 건데, 이건 이제 장외에서만 이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다룰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파생 상품의 이제 유형. 앞서 이제 4가지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선도, 선물, 옵션, 수합. 근데 그것을 좀 이제 유형을 또 이렇게 나누는데, 선도형이다, 옵션형이다, 합성형이다. 선도형은 뭐냐면, 손익구조가 이제 선형인 파생 상품을 말해요. 요게 선형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매입했다 기준했을 때 올라가면 이익, 떨어지면 손실, 이렇게 무한이익, 무한손실 이런 이제 선형구조 상품이 선도, 선물, 수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개 중에서 선도, 선물, 수합은 다 이렇게 선형구조를 가져요, 여러분. 이익, 손실 구조가. 그 다음에 옵션은 말 그대로 꺾이는 구조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옵션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콜매수 그래프 아닙니까? 손실이 제한되면서 이익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선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옵션이고, 콜옵션, 풋옵션 대표적인 거고, 캡, 플로 이것도 옵션입니다.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옵션이거든요. 우리 이거 이제 금리 옵션 파트에서 공부할 거예요. 캡 상한금리 관리할 때, 플로 바닥이니까 하한금리 관리할 때 이제 장외에서 거래하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합성은 섞었다는 거죠. 파생상품은 여러분, 합성해서 다양한 걸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그러면 이 자체는 옵션인데 기초자산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이 결합된 그래서 합성이고 수합션이라는 것도 이제 이 과목에서 우리 공부할 텐데 수합과 옵션이 결합된 거예요. 수합과 옵션. 이 자체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수합을 할지 말지 권리만 계약 맺는 거예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선도형 상품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는 있고요. 근데, 나중에 다 공부하시면 이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안 하셔도 다 공부하시면은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장내 파생 상품,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얘네들의 이제 경제적 기능, 별표 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잘 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잘 되는데, 좋은 점이 뭐냐 이거죠. 경제적 기능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내 파생 상품 그러면 여러분 대표 선수를 항상 선물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옵션도 있지만 선물이 대표적인 장내 파생이에요. 선물이 왜 나왔다? 이게 파생 상품 왜 나왔다? 리스크 관리하려고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해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리스크 전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전가. 즉 파생상품 시장에는 크게 보면 해저들이 있다. 해저는 뭐냐면 위험 관리하는 이제 거래자를 말해요. 해저. 해지하는 거래자. 즉 리스크를 떠넘기는 자. 그리고 투기 거래자들이 있어요. 리스크를 떠안는 자. 이 둘 사이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이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다. 이제 선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매수 매도해가지고 위험 관리하겠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체결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받아주는 자를 투기 거래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 둘 사이에 리스크가 전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가 또는 이전. 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리스크는 항상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노출되는 리스크를 떠넘기겠다. 선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소멸 이렇게 잘 나와요. 이게 틀린 표현이고 전가되는 거다 또는 이전되는 거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여러분 선물이나 이건 다 미래 가격을 사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격이 아니고 미래 가격. 그래서 파생상품 가격은 다 미래의 현물 가격. 지금 시세가 아니고 파생상품 다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만기 때 현물 가격. 그거를 거래하는 거다. 그래서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평균 예측치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현물도 앞으로 올라가겠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정확히 이걸 대변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정확하진 않다. 세 번째, 자본 배분의 효율성 증대 기능이 있다. 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리스크 관리하는 수단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물론 투자 수단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수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투자 이익을 얻는 기회. 그래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다수가 경쟁함에 따라서 독점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가 집중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누구든지 참여하니까 독점력이 이제 감소하는 순기능이 있다. 네 번째, 효율성이란 말이 또 나왔는데, 이번엔 시장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제 증대된다는 거죠. 이건 자원 배분. 현물 시장에 비해서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감된다. 여기 여러분 파생 상품은 종류는, 장내 파생은 종류는 많지 않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높아가지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사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순식간에 체결이 되기 때문에 예, 현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적정 가격 찾는 노력, 예,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현물 시장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럼 우리 주식 매매 이렇게 현물 주식 매매할 때 이제 수수료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래세도 붙고, 근데 이 파생상품 시장은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세금도 여기도 이제 부과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현물 주식보다는 거래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 없으시죠? 그래서 이 제목 중심으로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장래 파생의 경제적 기능 또는 선물의 경제적 기능. 예,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를 소멸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자, 이제 3절로 가서 장래파 생상품 거래 메커니즘. 일단 장래파 생상품의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이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장래는 거래소 아니니까 여러분 거래소는 이제 표준화해서 거래한단 말이에요. 표준화된 계약이다. 표준화된 계약. 그럼 표준화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이 좋다는 겁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씩 변한다. 상한가는 얼마고 하한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유동성을 이제 높이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자, 선도 거래와 달리 선도는 이제 장외 거래란 말이에요. 1대1로 하는 장외 거래. 그거와 달리 상대방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을 찾아서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다 이해되죠? 거래소 안에서 하니까 이제 예, 상대방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이제. 그게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장래 파생은 청산기관이 채무 이행을 보증해줘요. 이 청산기관이 이게 이제 거래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거래소 또는 청산기관이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예. 계약, 채무 이행을 이제 보증해준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이제 신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하면 나는 타격을 입잖아요, 여러분. 또 내가 그러면 상대가 타격이 있고. 근데 이 시장은 거래소를 상대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상대방이 돼주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지고 이행을 보증해준다 이거예요. 원활한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해서 거래소가 이 청산기관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거래소 산하에 이 청산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바깥에 청산기관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가 이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매수자, 매도자 이제 파생을 거래할 때 그 중간에서 상대방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이행을 책임져 준다. 장애는 1대1로 얘와 얘가 계약을 맺으니까 서로 이제 계약 불이행을 갖게 되는데 거래소가 보장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일일정산 증거금 제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계약 이행을 이제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할 때 상대방 신용 상태 파악할 필요 있다 없다? 장래는 없다는 겁니다. 장애는 있지만 청산기간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시장이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다. 결제 안정화 제도. 이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 때 한 번에 주고받으면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의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결제 안정화 제도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놨다. 별표 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결제 안정화 제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장외 거래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내에 물론 중도 청산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중도 청산이 되는 거죠. 근데 거래소에서는 주식처럼 얼마든지 초 단위로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반대 매매예요. 꼭 만기 최종 거래일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이게 반대 매매. 그리고 일일 정산. 그러니까 한 번에 주고받으면 너무 큰 돈이니까 매일매일 이익 손실을 결제를 하죠, 여러분. 선물은. 전일 가격과 당일 선물 가격 차만큼 하루치씩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한가 쳤어요. 기분은 좋지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처분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매수하든 매도하든 매일 선물 종가로 이익 손실을 하루치를 따져가지고 이익 봤으면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손해보면 빠져나가고 처분하지 않아도.
예, 하루치씩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시는 증거금을 받죠, 여러분. 선물은 계약 이행하겠다는 이제 보증금 성격의 예, 이제 일종의 보증금이 이제 증거금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이제 증거금을 내야 되죠, 여러분. 증거금은 보증금이니까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원금 전체의 일정 비율 이제 증거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제도가 요 세 가지가 결제 안정화 제도다. 이게 의외로 잘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이제 사지선다 시험이니까 뭔가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어요. 예, 예를 들어 뭐 가격 제한폭을 두는 거. 가격 제한폭은 취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취지가 아니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나온 제도거든요. 자, 증거금을 조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증거금. 선물은 이제 증거금을 내야 되고, 증거금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진콜 당하면 또 내는 거 아닙니까? 증거금이 영어로 마진이죠? 마진. 마진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선물 거래자는 계약을 이제 선물 주문, 계약을, 거래를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증권회사에 개시 증거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내는 거, 매수하든 매도하든, 예, 증거금 내는 걸 개시 증거금이라 불러요. 요걸 내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정산해서 계좌 잔액이 여기 유지증거금이란 말이 있죠. 유지증거금. 이거는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산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통상 개시증거금의 3분의 2 수준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게 되면 여러분, 1일 정산 후에 손해가 났으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유지해야 되는 요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거래소가 정하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회사가 이제 마진콜을 통보해요. 증거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또 내야 돼요. 마진콜을 통보받은 고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게 이제 우리 영업실무나 이제 거래소 규정 뒤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다룰 텐데 이게 이길 12시입니다. 이길 12시까지 예, 어디까지 채워넣어야 되냐면 개시까지 채워야 돼요. 요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까지 채우는 게 아니고 개시 증거금까지 그 수준까지 추가 증거금이라는 걸 납입해야 된다. 교재에 보면 이 추가 증거금을 현금으로 납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1과목의 개요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 제도는 일부는 현금이지만 일부는 현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현금이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강제 청산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 지금 내가 원하는 가격에 처분이 안 되는 거죠. 즉시 증권회사가 반대 매매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길 12시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 처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시, 유지, 추가. 자, 사례를 가지고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개시 증거금 200만 원을 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이제 200만 원 증거금을 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요거보다 낮게 14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에서 손해가서 이게 빠져나가서 140 밑으로 떨어지면 또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1일 정산 후 증거금 잔고가 지금 얼마 남았다? 135만 원이라면 자, 여기서 얘 마진콜 당해야 안 당해요? 요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요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진콜 당하는 거죠? 그러면 증거금 잔고가 지금 유지 증거금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진콜 통보 발생한다. 그러면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돼요. 어디까지? 이때 개시 증거금까지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5만 원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5만 원 증거금 추가 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청산된다. 이 계산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 요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죠. 5만 원이 아니고, 예, 65만 원 개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제 깡통 계좌 나오는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제 안정화 제도 일환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거 14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유지하고, 예, 증거금 잔고 똑같아요. 140만 원이면 마진콜 당할 거예요, 안 당할까요? 예, 원칙은 미만이 될 때 당하는 거거든요. 미만. 140만 원 미만이 될 때. 근데 이걸 140만 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취지가 중요해요. 예, 결제 안정화 제도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뭐 가볍게 이렇게 봐볼까요, 여러분? 장내 파생 상품의 이제 구성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내 파생 상품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선물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옵션은 의외로 작습니다. 그 상품 종류가 옵션은 작고 선물이 많은데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내 상품들 거래소마다도 다르고 자국 실정에 맞게끔 한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해 놨다 그랬죠. 표준화해 놓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냐 이제 그걸 이제 교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구나. 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 가장 핵심 뭐예요, 여러분? 선물들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코스피 100 선물, 코스닥 150 선물, 뭐 삼성전자 선물 이렇게 그게 다 기초자산이죠. 뭘 사고 파는 선물이냐? 기초자산이 뭐냐?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예,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다만 거래소가 모든 걸 다 상장시켜서 거래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해지 또는 투기 수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밖에 등등 여러 조건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상품을 만든다. 기초자산 주가지수 선물, 코스피 100 선물이 여기에 해당하죠. 뭐 금리, 채권, 통화상품.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단위를 표준하는데,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하지 않고 한 계약, 뭐 두 계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거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계약의 크기. 한 계약의 크기. 왜냐하면 여러분, 코스피 100 선물 같은 경우는 그 기초자산이 코스피 100 지수잖아요. 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를 곱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제각각이에요. 한국거래소죠. KRX니까 우리나라 거래소의 국채 선물은 한 계약이 1억 사고 파는 겁니다. 기초자산의 국채를 사고 파는데 한 계약이 1억이에요. 달러 선물은 $10,000예요. 대부분 이렇게 선물은 묶음으로 거래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1달러 시세지만 실제로 한 계약은 $10,000 사고 파는 거예요. $10,000. 그래서 10,000배를 곱해야 돼요. 실제 가치 계산할 때. 코스피 100 선물 지수에다가 25만 원 곱해야 돼요. 25만 원. 흔히 이런 것들을 이제 승수라고 부릅니다. 승수. 그래서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살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주식하고 달리 주식은 영구히 거래되는 거지만 얘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게 결제월이에요. 만기가 돼서 실물 인수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머니게임, 현금 정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루어지는 달. 통상 여러분 금융선물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이다 이거예요.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이런 것들은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만기를 정해놨죠. 1월물, 2월물 이런 것들은 없고요. 3월 만기, 3월물, 6월물, 9월물 그러면 그때 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기 지나면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또 거래가 되는 거죠. 결제월도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표시 방법도 정하는데 제각각이다. 우리 이제 금리 선물에 가서 요거 공부할 텐데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거죠. 유로 달러 선물. 얘는 기초자산이 금리인데요. 100에서 금리를 빼요. 금리가 소점 둘째 자리까지 만약에 5.25% 그러면 이게 소점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금리 그 자체 둘째 자리까지 5.25는 100에서 5.25 뺀 게 유로 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가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져요.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사고 파는 이게 유로 달러 금리인데 이걸 사고 파는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 거래될 수도 있고 T본드 선물 KTB 이거 우리나라 국채죠. 예, 우리나라 국채를 얘기해요. 미국의 T본드 선물 얘네들은 채권 가격으로 거래해요. 그런데 채권도 액면가가 다양하니까 기준을 액면 100원 또는 미국 같은 경우 $100 그걸 기준으로 퍼센트로 표시해서 이제 가격을 표시하고 우리나라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선물 가격 자체가 1달러에 대한 이제 시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10,000배를 곱해야 실제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천천히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가격 표시 방법도 다 미리 정해놨는데 획일적이지 않다. 그다음 이제 호가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 한 단위 틱. 그래서 이제 틱도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소점 둘째 자리 한 단위씩 변하냐, 뭐 첫째 자리가 틱이냐. 그리고 이제 틱밸류. 그럼 그 한 틱의 가치가 얼마냐, 돈으로 그러면 통상 그 틱에다가 그 계약 단위. 앞서 여러분 얘는 $10,000고 코스피 100 선물이 25만 원이고 그랬잖아요. 그걸 곱하면 그게 틱밸류가 되는 거예요.
자, 코스피백 선물 나오네요. 코스피백 선물은 소수점 둘째 자리 절반씩 변해요. 그러니까 1틱이 0.05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스피백 선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400.23에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400.23에 끝날 수가 없어요. 400.25. 이렇게. 근데 이게 돈으로 하면 틱밸류가 12,500원. 어떻게 해서 12,500원이다? 여기다가 이거 돈으로 환산할 때 25만 원 곱한다 그랬어요. 25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 곱하면 12,500원. 그럼 틱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12,500원씩 이제 이익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일 가격 제한폭이라는 것도 이제 거래소가 필요하면 두고 필요 없으면 이제 안 두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나온 게 가격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안정화 차원이 아니고 과열 방지. CME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미국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CME 그룹. 미국 거래소도 다양한 곳에 있는데 주로 시카고 지역에 많은데 이걸 이제 지금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CME 이제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네들은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아요. 주식도 얘네들은 일일 상한가, 하한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스피 100 선물 같은 경우 또 코스닥 150 같은 경우 가격 제한폭을 이제 설정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 그러면 그 일일 가격 제한폭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됐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표준화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미리 결정을 하냐, 조건을 이제 그걸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라는 거하고 이제 미결제의 이제 그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거래량은 여러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거래량이 많으면 활발히 매매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단위를 계약이란 말만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매도한 수량과 매수한 수량 총합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쪽 수량이죠. 왜냐면 시장에서 보면 여러분 시장 전체를 보면 매수가 100이면 매도도 틀림없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200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쪽 수량이잖아요. 한쪽 수량. 그리고 거래량은 누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제 누적되는 겁니다. 누적. 근데 주식에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선물, 파생 상품에만 있는 개념이 미결제 약정이고요. 특히 이제 선물에서 요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수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일 현재 만기 도래에 의해서 실물 인수도 또는 반대 매매에 의해서 이게 핵심이죠.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매수든 매도든 포지션의 이제 한쪽 수량입니다. 여기 보면 매도 포지션 또는 매수 포지션의 총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더한다는 게 아니고 한쪽의 총합. 역시 거래량과 같은 방법으로 수량을 이제 한쪽 수량을 두겠다. 근데 이거예요.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 그러니까 미결제가 됐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여러분 선물이 주식처럼 초단위로 매매하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 파는 거를 이제 반대 매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는 청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장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일 정산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다시 쉽게 말하면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수량이 미결제 약정 수량이에요.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이제 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 이 미결제 수량이 약정 수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냐 감소하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하고 달리 이게 시장 유출입 자금의 크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다. 만약에 미결제 약정 수량이 계속 증가하면 어떤 선물의 미결제 수량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보유하니까 추세 지속될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죠? 근데 미결제 수량이 감소하는 추세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만간 꺾일 거다 그래서 털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금이 유출돼서 추세가 반전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한다, 추세 지속. 감소한다, 추세 반전. 그걸 파악할 때 미결제 약정 수량을 많이 봐요. 자, 그러면 교재에 보면 여러분 요 이제 계산하는 게 있죠. 그냥 예시인데 별표까지는 안 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공부 목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파생 상품, 어떤 선물이라고 이렇게 봐요. 코스피 100 선물. 그러니까 이제 처음 거래되기 시작해서
거래가 이제 처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 또는 뭐 첫 번째 거래가 거래자 A가 50개를 매수, B가 50개 매도. 그러면은 거래가 50개 이렇게 생기겠죠? 거래량 이제 50계약이 생긴 거예요. 한쪽 수량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 C하고 D가 또 거래를 했는데 각각 30개씩 매수, 매도. 얘네들도 이제 처음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신규. 그러면 30개가 합해지니까 80개가 되고 거래량이.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A하고 D가 거래를 했잖아요. A하고 D가 얘가 매도, 매수. 여기 가만히 보면 A는 이미 50개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 20개를 매도. 이 반대 매매했다는 겁니다. 이게 얘 반대 매매고 D도 여기서 갖고 있었던 것을 매도했다가 반대 매매하면 반대 포지션이 되니까 이제 매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도했다, 매수.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반대 매매끼리 예, 거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거래량은 늘어요. 20개 이루었으니까 역시 100. 이때는 30, 30 이렇게 한쪽은 반대 매매 갖고 있던 거 털어내는 거예요. 그걸 얘가 받았다는 거예요. E라는 새로운 투자자가. 그래서 30개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 요 거래에 따라 미결제 약정은 달라요, 여러분. 미결제 약정은 어떻게 이제 수량이 나오냐면 처음에 얘네들이 50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0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30개가 어떻게 되냐면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요거 80개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20개는 반대 매매로 이렇게 거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우리 그만하자. 그냥 중간에. 그래서 20개의 계약서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줍니다. 미결적정은 60개로 줍니다. 거래량하고 달리. 그리고 여기는 한쪽이 반대 매매하고 한쪽이 신규 매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바뀌어서 미결제 수량은 여전히 60개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 자, 요것만 보면 미결제 수량이 요것 똑같이 50개고 요것도 80개. 여기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0개. 오히려 줄어요. 그리고 여기는 불변. 자, 그래서 이 미결제 수량은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신규끼리 이렇게 매수 매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없었던 게 새로 생기니까 예, 늘어납니다. 미결제 약정은. 그리고 둘 다 반대 이렇게 반대 매매하는 예, 거래가 체결되면 줄어듭니다. 그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신규고 한쪽이 반대면 불변입니다.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예. 매수가 뭐 반대 매매든 매도가 반대 매매든 이렇게 되면 불변. 지금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요거는 증가. 이건 반대니까 마이너스. 요거는 불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변화가 없다. 이게 미결제 수량이에요. 첫째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